홍콩 투자자들은 왜 그러면 이 2배짜리 레버리지에 그렇게 많이 몰렸을까요? 접근성 측면에서 한국 그 ETF를 통해서 이것들이 개선이 된다 그러면 선진국 지수로 포함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되겠죠.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다. 근데 그 자금의 사이즈는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 것보다 훨씬 클 것이다. 안녕하세요. 815 머니톡 가족 여러분. 걱정했었던 코스피가 8,300포인트 위로 더 걱정했었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30포인트 위로 올라서는 현재입니다. 자,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이 최근에 가장 궁금했었던 요소는 ETF일 것 같아요. 그래서 ETF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좀 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이재충 CSOP 자산운용 상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뭐 CSOP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홍콩에서 저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2배 레버리지 ETF 상품을 만든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맞죠, 상무님? 네, 맞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부터 한번 해주시죠. 우선 저희는 홍콩 ETF 운용사고요. 네. 지금 저희가 홍콩 자산고 대비나 아니면 거래량 대비해서 홍콩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1위 운용사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네. 자산 운용 규모는 US 달러로 50빌리언 정도, 그러니까 한화로 75조 정도가 되고 저희가 가장 강점은 레버리지하고 인버스 상품. 네. 홍콩 내에서 시장 점유율 99.9%, 뭐 거의 100%라고 그렇죠. 말씀드리고 싶다고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작년 5월 달에 낸 삼성전자 네. 2배짜리 ETF 그리고 SK 하이닉스 작년 10월 달에 냈거든요. 그걸 통해서 한국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네. 일단 최근에 ETF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자산 배분에 대한 재조정까지도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게 좀 보고 계시거든요. 그동안에는 외국인들이 왜 팔지? 외국인들이 왜 사지? 이런 궁금증이었다가 이제는 ETF와 맞물려서 그들의 수급이 지금 사는 건가? 혹은 매도하는 건가? 많은 지금 궁금증이 있는데 최근에 한국 증시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 쪽으로 자금이 좀 많이 이동했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상무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지금의 상황일까요? 우선 자금 흐름 측면에서 ETF 같은 경우에는 중동의 전쟁 발발 이전으로 한번 볼게요. 그때 이제 달러 약세화. 그렇죠. 그래서 그 금리를 내린다. 뭐 연준에서 그때까지는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래서 이머징 국가에 투자하는 ETF, 특히 미국에 상장된 거 MSCI 쪽으로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MSCI 이머징 국가의 국가 비중을 보면 중국이 가장 높고 한국이 그 당시였고요. 그다음에 대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그때는 달러 약세 기조였던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 투자됐던 집중됐던 자금들이 달러 약세가 되면서 이제 아시아 지역의 신흥 국가들로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급 측면에서 ETF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특히 요즘 한국 시장을 통해서는 왜냐하면 아직까지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에 직접 투자가 특히 개인 투자자를 통해서는 뭐 통합계좌를 통해 가지고 금감원이 해외에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뭐 제도를 간편화해 가지고 증권사를 통해서 연다고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 뚜렷하게 많이 열린 데는 없죠. 인터랙티브 브로커 미국에 그리고 인터랙티브 브로커 홍콩 이런 식으로 열렸는데 이제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콩 온라인 증권사 푸트를 통해서 한국의 이제 증권사랑에서 통합계좌가 열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직접 투자를 하는 수요들을 잡아대는 거고, 근데 ETF 같은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그 나라에 상장돼 있고 그 나라의 고유 뭐 통화, 그러니까 US 달러면 US 달러, 홍콩 달러면 홍콩 달러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자금들이 한국으로 유입되는 게 많았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특징적인 ETF는 미국에 상장된 EWY죠. 그러니까 MSCI 한국을 추종하는. 그래서 그쪽으로 자금이 굉장히 많이 몰렸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ETF의 장점도 있긴 하지만 왜냐하면 한국 주식을 추종하니까 괴리가 엄청날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차가 12시간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도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간접적인 수단 채널이 생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로 하나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도 곧 한국에 투자하는 ETF를 출시를 하거든요. 다음 주에 한국에 투자하는 ETF를 지금 준비 중에 있어서 제가 근데 언론 임박고 때문에 아직 어느 지수인지 어느 종목인지는 말씀 못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홍콩 투자자들한테 간접적으로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을 저희가 만들어 드린다. 그래서 수급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그 전날 미국의 흔히 말하는 M7 기업들이 올랐느냐 안 올랐느냐 이걸 따졌지만 최근에 보면 EWY 코르
이런 쪽의 상승률을 보고 다음날 우리나라 증시가 얼마만큼 오를 수 있겠구나 혹은 얼마만큼 조정이 나올 수 있겠구나 요 걱정을 하는 거 보면 ETF 상품의 거래량이 그만큼 지금 이제 풍부해졌기 때문에 신뢰성도 굉장히 좀 높아지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 변화가 이제 조금씩 나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한국을 비롯해서 뭐 홍콩도 일본도 중국도 ETF 유동성에 대해서는 더 좋아진다고 보시는 걸까요? 아니면 경계를 좀 해야 된다고 보시는 쪽일까요? 우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보편화된 시장이긴 하죠. 그래서 일본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 상당히 많고 네. 접근성에서 큰 무리가 없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홍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일본에 상장된 종목들 그리고 홍콩에 상장된 종목들 ETF를 포함해서요. 이제 대부분 그 국가에 투자되는 상품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투자 가치로서 아니면 투자에 대한 향후 이제 그 프로핏이 리턴이 더 느는 그런 측으로 봤을 때 한국 종목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근데 한국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접근성에 아직까지 제한이 있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약간 어떻게 보면 갈라파고스 섬처럼 그 움직이는 한국으로 들어왔다 빠져나갈 수 있는 채널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ETF가 그 수급 측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르나 EWR을 통해서 우리 주식이 얼마나 움직일지 이제 가늠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EWY하고 코르가 사실 미국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맞아요. 미국에 상장돼 있다는 건 어떤 의미를 하냐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모두가 다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의 개인 투자자들도 사실은 미국에 접근할 수가 있는 거고요. 홍콩의 개인 투자자들도 미국을 통해서 한국을 접근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미국에만 있는 증시에 있는 것들이 한국에 있는 유동성까지 해서 따라올 것이다. 그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먼 얘기인 것 같고 다만 접근성 측면에서 한국 그 ETF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통합회사를 통해서 이것들이 개선이 된다 그러면 한국 증시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유동성 그리고 그 깊이 이런 것들이 조금은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들이 또 저희가 보는 이머징 국가 그러니까 신흥국 지수에서 선진국 지수로 포함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머징 국가 비중에서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맞아요. 비중이 이제 25%가 되잖아요. 중국보다 많은 비중이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비중 조정 때문에 매도가 나온 맞아요. 것들도 있긴 한데 근데 선진국 주식으로 되면은 물론 비중은 작아지긴 하겠지만 워낙에 그 투자하는 파이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진국 지수로 포함되는 거는 물론 잠깐 지수에서 빠져가지고 선진국 들어갈 때 약간의 대부분의 이제 리밸런싱을 통해서 자금의 이동이 있긴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긴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갈 때 진통은 피할 수는 없겠네요. 수급적인 진통. 아무래도 ETF에서는 그 비중들을 다 빼야 되니까요. 이머징 국가에서는 기계적으로? 빠지면서 이제 DM 국가로 넘어가는. 근데 그 당시에 아주 잠깐의 일주일 정도 리밸런싱이 일어날 때 그 정도 진통이 있긴 하겠지만 하지만 지금 측면에서 약간 먼 얘기는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선진국 지수에 포함되는 게 바로 포함되는 게 아니라 워치리스트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막 1년 이렇게 그렇죠, 해서 그렇죠. 막 리스트에서 관심 있게 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평가를 하고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저희가 워치리스트에 있었다가 네. 다른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에 빠졌는데 이번에 워치리스트에 포함되면 그 워치리스트에 있는 동안 저희가 증시의 체질을 좀 개선해 나가는 거죠. 제도상으로. 그렇게 되면 원만하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전이 아니면 트랜지션이 일어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그래도 머릿속에 그려 놓으시고 투자의 전략을 좀 짜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요새 이제 최근에 ETF 상품 테마라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니면 거기에 이제 달려있는 구성 종목군들 네. 이쪽으로만 너무 수급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 게 그렇죠. 장점이자면 단점일 것 같은데 그렇죠. 특히나 또 우리나라는 경기 민감주가 지금 많잖아요. 반도체. 그리고 제가 뉴스 기사를 보니까 CSOP에서 이거 현대자동차도 조금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같은 게 아직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렇죠. 네. 네, 그러신 것 같은데 네. 무튼 경기 민감주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계속 좋은 그 사이클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변화가 큰데 네. 이렇게 되면 ETF 포트폴리오 성과라 그래야 되나요? 한국과 홍콩 간의 뭐 ETF 포트폴리오 성과 이런 차이점은 혹시 나타나나요?
우선 기본적으로 홍콩에 상장된 많은 ETF들이 대부분 홍콩 종목을 담고 있는 지수나 이를 포함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그 하위 종목들의 퍼포먼스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만약에 저희가 SK하이닉스 2배짜리하고 한국에 있는 2배짜리를 비교한다 그러면 그 퍼포먼스는 그다지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구조적인 증시의 그 어떻게 보면 홍콩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 1시간 반이 더 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한국이 3시 반에 장을 닫았을 때 한국 시간으로 5시까지 홍콩은 거래가 되기 때문에 맞아요. 3시 반 이후에 가격에 굉장한 민감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장 끝나고 그 공시. 뉴스들이 나오게 돼야 되니까. 그러네. 공시뿐만 아니라 신문 기사들 이런 데들도 다 조심을 하죠. 맞아. 그러면 이제 그때 홍콩이 오르거나 먼저 떨어지거나 그럼 그 다음 날은 홍콩은 이미 움직였기 때문에 좀 그 괴리율에서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그 추종을 하는 데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쏠림 현상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ETF가 그 쏠림 현상을 더 부추긴다. 뭐 사실 그런 측면도 있긴 하겠지만 워낙에 지금 증시에서 잘 나가는 종목들, 영업이익이 좋은 종목들이 반도체 그리고 아니면 그거의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종목들로 쏠림 현상은 어쩔 수가 없었죠. 과거에 저희가 미국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S&P 500에서 M7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엄청났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M7 중에 엔비디아라든가 마이크론 그거를 저희가 해서 미국 시장에서 쏠림 현상 이미 근데 미국에서 쏠림 현상에 대해서 우려는 미국 SEC나 이런 큰 우려를 하진 않았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오픈 마켓이니까. 근데 그거를 한국 시장에서 지금 똑같은 게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다만 SK하이닉스가 아니고 삼성전자가 아닌 해외 투자자들이 조금만 더 다른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준다 그러면 조금은 쏠림 현상이 완화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대장주는 과거 미국의 사례를 비해서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추후에 나중에 중국의 반도체가 올라온다 그러면 중국도 여전히 반도체 AI 밸류 체인으로 쏠림 현상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너무 과열됐다. 아니면 그것들을 약간 식혀야겠다는 어떤 시도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시장에 어떻게 보면 자율 그렇죠. 그 시장에 무너지죠. 그거는. 그렇죠. 반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뢰가 떨어지게 되죠. 그 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 쏠림 현상은 지금은 어차피 영업이익, 펀더멘탈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 현상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생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보다 1시간 좀 뒤에 열리고 그리고 점심시간 있죠. 점심시간이죠. 네, 네. 1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하죠. 네. 갑자기 장이 멈췄다고. 장이 멈춥니다. 실제로 멈춥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1시간 반 뒤에 마감이 되니까 그 시차에 진짜 저도 지금까지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우리나라 장 마치고 공시 나오면 우리는 대응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쪽은 또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는 거네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출시한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지금 자산고로 20조 정도가 됐거든요. 원화로 굉장히 큰 규모죠. 그렇다는 얘기는 아까 또 설명드린 것 중에 하나 홍콩 투자자들은 왜 그러면 이 2배짜리 레버리지에 그렇게 많이 몰렸을까요? 한국의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로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싶은 분들은 이 상품이 홍콩에 있었기 때문에는 요인도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국에서 들어온 거는 지금 가장 많이 들어왔던 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2배짜리로 US 달러로 450밀리언 그러니까 한 7천억 정도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한국에서 단일 종목이 상장되기 전 상장되고 나서 자금들이 다 빠지더라고요. 빠지구나. 그래서 지금 절반 정도가 빠졌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저는 왜냐하면 한국이 훨씬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니까 그렇죠. 이것들이 전부 다 빠지고 매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탁원 자료를 보면 이게 사고 파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떤 식으로 사냐면 갑자기 장 이후에 민감한 뉴스들이 나왔을 때 홍콩 시장이 갑자기 훅 움직였을 때 그때 갑자기 50억, 60억이 들어오셨다가 그 다음날 바로 차익 실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콩 시장이 1시간 반을 열린 것을 보고 미리 선점을 하거나 아니면 미리 팔아가지고 한국장이 열리기 전에 다만 그 포지션은 오래 갖고 가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 상품을 활용하고 계시는 한국 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우리 투자자분들 부지런하시고 빠르십니다. 너무 빠르시죠. 네. 요새는 그 속도 쫓아가는 것도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가계자산이 이제 우리나라 증시 투자자분들도 이제는 ETF를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예전에는 ETF 하면 그냥 자산이 묶인다는 이미지, 그걸 통해서 얼마큼 내가 수익을 보겠어 라는 이미지였다면 요새는 아시다시피 ETF가 워낙 많아지니까 그리고 한 종목만
이렇게 탁 집어서 가는 것보다 이걸 바스켓으로 감고 있는 ETF에 투자를 하는 자산 이동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변화가 증시에는 더 이득이 된다고 보시는 거죠. 우선 일반적인 견해들은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의 성향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이제 개별 종목 같은 것들을 발굴하시고 공부하신 다음에 네. 들어오시는 투자들도 있고 그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에 굉장히 능숙하신 분들이죠. 그것보다 조금 덜 그리고 약간의 분산 투자를 통해 가지고 조금은 장기적으로 편하게 투자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이 ETF로 많이 들어오고요. 요즘 또 특히 ETF에서 여러 가지 분야로 뻗쳐나가는 게 예전엔 패시브 형태로 지수를 추종하는 거였다 그러면 그 다음에 패시브 형태로 테마 형태로 움직이는 것들. 그렇죠. 나중에는 이제 액티브 형태로 거기서 아웃퍼포먼스를 하는 것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2배짜리 레버리지가 나왔죠. 단기적으로 그 모멘텀은 올라가는 걸 또 아니면 내려가는 통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투자 도구들이 ETF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투자 전체 사이즈는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증시의 뎁스가 그러니까 깊이가 굉장히 깊어지는 거죠. 근데 ETF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긴 하지만 네. 다만 이제 그 종목이 조금 집중된 ETF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곤 하거든요. 근데 다만 레버리지나 인버스 상품 같은 경우에는 파생 상품을 통해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직접 본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품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에 상장된 상품들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는 뒤에 있는 그 파생 상품을 써주는 증권사나 투자은행들이 선물 시장을 통해 가지고 헤징을 하기 때문에 선물을 막 사서 선물과 본주와의 괴리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차익 거래 때문에 그걸 따라잡는 약간의 간접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변동성에는 그렇게 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ETF 상품의 어떤 방어를 위해서 담보금을 맡겨놔요. 근데 그 담보금을 또 관리하기 위해서 증권사가 뒤에서 선물 옵션 파생으로 해지를 걸어놓는데 이게 흔들리면 담보금도 흔들리겠죠? 이걸 막으려면 또 선물 옵션이 또 흔들리다 보니까 뒤에서의 어떤 움직임이 심하면 앞에 본주까지 영향을 주겠지만 그러기 전에 모두 방어가 된다.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차익 거래가 기회가 생기려면 사실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야 돼요. 맞아요. 이 조그만 미세한 차이 때문에 차익 거래를 한다는 얘기는 차익 거래를 하기 위한 비용이 들잖아요. 맞아요. 그 차이가 크지 않으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죠. 예. 그러면 여기서 저는 더 궁금한 건 한국, 홍콩, 일본, 중국, 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제 구독자분들도 궁금할 텐데 각각 비중이 네. 어느 정도로 지금 잡혀 있나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머징 국가 인덱스로 보면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 15% 아까 그 국가들이 제일 많고요.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머징 국가가 아니라 선진 국가 그렇죠. 지수로 네. 포함돼 있죠. 그래서 그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국가보다 많이 같은 퍼센테이지 그렇죠.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 한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중국 투자에 대한 비중 굉장히 작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전 세계 투자자, 글로벌 투자자를 봤을 때도 중국 투자에 대한 비중이 너무 작고요. 그러니까 MSCI 올월드 인덱스 AQ라고 표현을 하죠. 거기를 봐서도 중국 비중이 2%인데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이 특히 유럽계나 미국계 기관 투자자는 그 비중마저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비중은 현저히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에 대한 비중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머징 국가 인덱스가 그것들을 리밸런싱을 해서 지수를 높여야 될 정도로 아니면 너무 많이 높아져 가지고 강제적으로 비중을 줄여야 될 정도로 많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특히 홍콩 투자자들이 한국 투자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지난 10월부터 네.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 그다음에 4월 이렇게 해서 홍콩의 고액자산가들을 데리고 한국에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고액자산가들의 일반적인 사이즈가 우리가 봤을 때 그럼 1천억, 2천억이 아니라 1조, 조 단위의 고액자산가들이 오셔가지고 한국에 대한 굉장히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제 그 홍콩의 온라인 증권사가 한국 증권사를 통해서 통합 계좌가 곧 열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 일행이나 아니면 그 과정에 이제 좀 참여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게 6월 달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급 측면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다. 근데 그 자금의 사이즈는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 거보다 훨씬 클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로빈후드나 아니면 인터랙티브 브로커나 찰스 슈왑을 사용하더라도 미국 내 종목들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한국 종목에 대한 이해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들어봤어. 하지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야간에 투자를 해야 되죠. 그리고 원화로 환전을 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접근성, 그러니까 실제 들어오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EWI는 너무나 간편하죠. 근데 홍콩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중국 반도체 아니면 여러 가지 기업들이 한국에 있는 산업들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산업들 아니면 중국이 따라오고 있는 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산업의 업황이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해도가 굉장히 높고 동시간대 트레이딩이 가능하죠. 그리고 홍콩 주식들이 요즘 안 좋잖아요. 중국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으니까 한국에 대한 투자 욕구나 열망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인기가 많았던 적이 있었나 싶네요. 그러면 1부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1부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2부도 할 텐데 1부의 마지막 질문으로는 만약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식시장과 같은 어떻게 보면 비안전자산 시장에는 조금은 그렇게 썩 좋은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형 ETF, 주식형 ETF 막 투자자들이 이것저것 이제 많이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상무님이 보시기엔 지금 만약 금리가 살짝 올라간다는 것을 가정해서 가장 최적의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 이런 것들이 있다면 혹은 자산 배분 전략 중에 힌트를 주실 게 있다면 어떻게 주실 수 있으세요? 우선 금리가 올라갔을 때를 가정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요. 그러면 저는 펀더멘탈을 기준으로 해서 ETF 구성을 하는 것이 제일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주식을 다 사기보다는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큰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채권형 ETF라든가 특히 미국 국채라든가 굉장히 안전자산 위주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가 가진 생각을 말씀드린다 그러면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 않다.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CPI 중 오르긴 했었는데 사실 에너지 쪽에 가격이 높아가지고 CPI가 올랐던 것이지 근원 CPI는 예상보다 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또 이 전쟁이 이번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어젯밤에 뉴스 나온 것들 새벽 1시였죠. 네. 너무나 좋은 소식을 보내줬고 에너지 가격이 지금까지의 물가 상승률을 올렸다. 라고 보고 있었을 때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 나머지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라든가 그런 어떻게 보면 필요성이 많이 희박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상무님이 오셔서 굉장히 심플하지만 정말 깊은 인사이트들을 내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2부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자본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한 전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 케빈 워시의 취임, 금리와 증시의 불확실성, 전쟁으로 요동치는 글로벌 자본의 흐름까지 지금 시장은 고점 차익 실현을 노리는 롱과 숏의 잔인한 전쟁터입니다. 돈의 흐름을 공부하지 않고 제대로 투자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극명하게 갈릴 것입니다. 이제 투자에서 공부는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주도 섹터를 선점하는 방법부터 기업의 실질적 가치를 분석하는 기준, 차트 기반의 매매 원칙 수립까지 즉시 강력한 무기가 되는 저만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붓겠습니다.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진짜 살아남을 주도 섹터와 실질적 기업 가치가 천금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번 6월 실전에 더 강한 투자를 통해 대전환기의 승자가 되시기 바랍니다.